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네. 네. 군쟁편 저번에 조금 남은 거, 요걸로는 한 페이지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책으로는 페이지가 좀 많죠. 자잘한 것들 많이 나누어 나가 그런데, 그 사례들 이런 것들 좀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건 뭐 많이 보지 않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쟁편이 우리가 읽었던 저번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군쟁이라는 제목에 맞게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데, 요 뒷부분은 이제 뭐 전쟁 일반론을 다루는 것 같아요. 꼭 군쟁에 뭐 밀접하게 연결된 건 아닌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 편집이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부분도 전쟁 일반에 관한 것들을 같이 그 제목하고 연관 안 되게 실어놓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군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군쟁이? 주둔지 선장. 예, 뭐 주둔지 또는 전장, 그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전장에 먼저 도달해서 거기를 선점하는 경쟁, 뭐 다툼이죠, 그죠? 경쟁이라기보다 다툼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앞부분까지는 군쟁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 8번부터는 전쟁 일반에 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서 보면 그렇게 뭐 그 단락 자체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읽어 나갑시다. 누가 먼저 한번 여기 부터 할까요? 고돌입니다. 고돌이? 그럼 연수님 좀 읽어주십시오. 고돌이랍니다. 군대다움은 지휘 시스템에 달렸다. 군정왈, 엄불상문, 고위금고, 시불상견, 고위정기. 예. 부금 고정기자, 소위 1인지 이목야. 예. 인기전일, 예. 즉 용자 부득 독전, 겁자 부득 독퇴. 예. 차용중 지법야, 고야 전다 화고. 예. 전 다정기, 소위 변인 지 이목야. 예. 변인지 목야. 예. 군정에서 말했다. 말이 서로 들리지 않으니 진과 북을 사용한다. 예. 모습이 서로 보이지 않으니 깃발을 사용한다. 무릇 진, 북, 깃발은 사람의 이목을 통일할 수 있다. 예. 사람의 이목이 통일되면 용감한 자는 홀로 진격하지 않고 예. 겁쟁이는 홀로 후퇴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리를 다투는 법이다. 예. 그러므로 밤에 진행하는 전투는 불빛과 북을 많이 사용하고 낮에 진행하는 전투는 깃발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 적절하게 맞추어 지휘 신호를 바꾸기 때문이다. 예. 뭐 내용상으로는 요즘은 뭐 무전기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뭐 위성통신 이런 것도 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그게 되는데, 뭐 한 1만, 2만, 많으면 한 5만, 10만이 나가서 이렇게 칼 들고 뭐 칼, 창 이런 거 들고 그냥 이렇게 붙어 싸우잖아요, 그죠? 마차도 타고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낮에도 고함을 질러도 잘 소리가 안 들리겠죠. 쭉 떨어져 있으면 고함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신호를 보내는 체계를 딱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격한다 그러면 북을 친다든지, 후퇴한다 그러면 뭐 징을 친다든지, 그 소란스럽고 막 번잡한데도 들릴 수 있는 소리, 악기 뭐 이런 걸 이용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좌로돌아, 우로돌아, 뭐 회전해서 저쪽 공격 뭐 이런 것들은 깃발 신호를 이때도 썼답니다. 깃발 신호는 요즘도 쓰거든요, 군대에서. 요즘도 씁니다. 저도 포부형이었는데 깃발 신호를 배웠거든요. 깃발에 뭐 숫자도 표기를 하고 한글도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영어도 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약속된 그것만 있으면 깃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깃발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봉화를 이용했듯이 뭐 횃불 같은 걸 몇 개를 해서 몇 개를 들면 또는 흔들면 또 뭐 원을 그리면 뭐 이런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시켜 놓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 뭐 1만이든 2만이든 밤에 보일 거고, 그죠? 깃발 같은 건 낮에 보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북소리, 징소리 이런 것들도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가니까 일종의 뭐 사람이 100명 움직이는 거랑 10,000명 움직이는 거랑 다른데 이 깃발 신호나 이런 신호 체계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100명 움직일 때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마지막 두 번째 줄 차용중지 법이야 이렇게 돼 있죠. 무리를 움직이는 법이다. 어디 갔어? 여기 중이라고 하는 건 뭐 모여있는 무더기 사람들, 숫자가 많아진 그런 무리들, 그걸 뭐 한두 사람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는 방법이다. 신호 체계가 이때 사용된 것 같으면 굉장히 빠른 거죠. 기원전 거의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4세기, 5세기 아닙니까? 좀 더 끌어당기면 6세기 정도 되니까요. 그 신호 체계를 사용해서 했는데, 문장 한번 천천히 볼까요? 군정왈 할 때, 이 군정은 이것도 병법서입니다. 근데 전해지지 않는 병법서입니다. 이렇게 인용만, 그러니까 몇몇 병법서에 인용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손자병법보다 이전에 있었던 병법서겠죠, 그죠? 글자 수가 다르네. 예? 뭐가 달라요? 소위 금고라도 있고 소위 고택. 금고 맞잖아요. 고위, 고석. 이거 글자. 이게 판본이 제가 뭐 이걸 다 치지는 않았는데, 다른 판본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데, 고석자. 예, 조금씩 글자들이 틀립니다. 이건 우리 지금 목탁, 스님들이 치는 목탁은 아니고, 그거랑 비슷하게 나무에다가 혀처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거나 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탁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일단 소리를 두드려서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북이고요. 여기는 뭐 말이 서로 들리지 않고, 그죠? 여기는 보아도 서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시하고 견, 보아도 서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서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 북이나 목탁 같은 거 두드리는 걸 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아도 보이질 않으니까 정하고 기는 둘 다 깃발인데, 저 아무리 찾아봐도 저 구분은 잘 안 됩니다. 뭐 구분을 분명히 글자가 있으니까 다른데, 뭐 대대 깃발 뭐 또는 뭐 장군 깃발 이런 건지, 뭐 깃발 종류, 신호 깃발 아니면 부대기 뭐 이런 건지, 어쨌든 깃발 종류가 두 개입니다. 이거 저 정기는 적벽부에도 정기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적벽부에 보면 제갈공명이 군대를 이끌고, 정확한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 정과 기가 펄럭여서 하늘을 가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깃발, 뭐 군대가 한 20만, 30만쯤 되면, 그죠? 그 소규모 부대는 한 50명쯤 될 거고, 큰 부대는 뭐 1000명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대 깃발, 대대 깃발, 연대 깃발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니까. 우리 옛날에 국군의 날 같은 거 보면 혹시 기억하세요? 행진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기수단이라 그래가지고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기억 안 나세요? 올림픽 이런 거 잘 안. 올림픽 같은 거. 어쨌든
기수가 있어요. 깃발이 이제 그 부대를 상징하는 그런 거니까. 뭐 위자는 통상 그냥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했다. 필요한 동사 다 영어로 do입니다. do. 그러니까 모든 동사 다 사용할 수 있는. 금고 정기자 소위 일민지이목. 민들의 귀와 눈을 하나로 만드는 수단이다. 그렇죠? 민기전일. 어디야? 이 기자는 보통 이 동사 앞에 보통 붙는데 동사의 동작이 끝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들이 전일 하나로 모이고 나면 저는 하나로 온전히 되다.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고 나면 용감한 놈도 지 혼자 앞으로 달려갈 수 없고 그 하나가 다 됐으니까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이래. 겁쟁이도 혼자서 뒤로 물러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신호에 따라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 사람, 10사람 움직이는 거나, 10,000사람, 10만 사람 움직이는 거, 그거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무리들을 이용하는, 또, 그죠?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밤에는 화고, 이건 불이겠죠. 그죠? 횃불. 고는 북. 소리니까, 밤에 소리는 들리니까, 횃불과 북이 많았고, 요 보통 다소 같은 경우에 여기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앞으로 갑니다. 밤에 싸울 때는 횃불과 북이 많았고, 낮에 싸울 때는 깃발들이 많았다. 부대기, 신호기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건 바로 여기 계속 민이라고 나오죠. 병이라고 쓰기도 하고 민이라고 쓰기도 하는 이유가 그냥 농사 짓던 애들 차출해가지고 병사로 그걸 했기 때문에 민이라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 전쟁 끝나면 또 가서 농사 지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민들의 이목이 그것을 통해 바뀌게 만들었다. 그죠? 이목이 바뀌겠다면 듣고 보는 거를 바꾸어서 듣고 보게 했다라는 의미겠죠. 지금도 전쟁하는 데는 이 통신이나 신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 수행하는 데는 저게 그냥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포를 한 방 쏴서 하루 종일 쏘는 것보다 한 10대가 10분 동안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이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큰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 또는 무리들, 중간 사람들하고 그 무리한테 내려보내는 신호들이 일정한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으면, 일일이 사람들에게 가서 지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어디로 가세요? 거기 앉으세요. 자리가 빼가지고. 자리를 만들면 되죠. 저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저기 산속이에요. 딱 보기도 안 되고. 양밖에 없지. 4장짜리인데. 여기 한 장 더 있나 보다. 그 다음 부분은 비슷한 맥락에서 똑같은 전쟁 일반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고 3군 가탈기, 장군 가탈신. 간단히 쉽네요. 그러므로 3군에게서 사기를 빼앗을 수 있고 장군에게서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예. 뭐 굉장히 간단하죠. 3군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3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군대 전체니까 이 당시에는 제일 규모가 큰 군대가 3군입니다. 군대 전체니까. 그러니까 뭐 한 여기대로 말하면 한 1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10만 전체의 군대라고 해도 그 10만이 갖고 있는 기세를 뺏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힘 빼는 어떤 그 전략을 취해가지고 공격하러 나갔다가 쫓아 나오면 얼른 도망와 버리고 또 뭐 공격해 오면 후퇴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세가 올라서 확 달라들었다가 그 기세가 올랐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다시 물러나게 되면 군사들은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 3번쯤 해버리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얘들이 진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붙어서 싸울 때 처음에 쌩쌩한 사람들 또는 뭐 상대 뭐 꼭 전쟁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뭐 일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할 때 이렇게 맞붙으면 그죠? 우리가 힘이 훨씬 세면 이길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 기세 때문에 우리가 입는 피해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뭐 기세를 뺏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세가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걸 보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필요하죠. 앞에 우리 그 첫 장에서 이야기할 때 장수가 가져야 될 덕목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혜 같은 것들. 그죠? 그런 덕목 안에 이런 어떤 형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수의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저도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 서술하는 형태를 안에 들어가서 잘 보면 뭐냐 하면 대부분 다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 장수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전처럼 요즘처럼 뭐 요즘도 그런 게 확실히 뭐 요즘 전쟁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거지만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게 머리수랑 뭐 지형이랑 무기는 거의 비슷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정해져 있는 머리수, 정해져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전장의 지형을 잘 활용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재빨리 보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경험이 많거나 뭐 어떤 뭐 통찰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뭐 그 전통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축구는 감독이 60%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마 그게 있나 봐요. 감독이 상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상대 그 진영이 취하는 어떤 포메이션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시를 선수들한테 내려서 그걸 수행하게 만드는 게 감독이니까 그죠? 그런 걸 판단하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전통시대의 전투, 전쟁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압도적인 무력이, 그러니까 무기가 압도적이면, 그죠? 무기가 압도적이거나 군사나 뭐 이런 그 뭐 시설들이 압도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중요도가 줄어드는데, 뭐 전통시대의 싸움 또는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의 영향이 그만큼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그 뉴스 보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에 계속 많이 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군들의 자질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좀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리더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런 리더의 자질 같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그런 리더들 길러내잖아요. 우리 보면 서양도 그 일반 평민, 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반인들, 귀족 아닌 일반인들에게 그 요즘 표현대로 하면 공교육이라 그러나? 그걸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이 1차 대전 이전에 그 공교육 시스템을 제일 먼저 도입하거든요. 그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장교를 길러내고,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을 길러내고, 과학자들을 길러내고 하면서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과학력이 굉장한 수준으로 그냥 거의 치솟듯이 그 영향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교육을 통해서 그 집단을 움직이는 어떤 그 전체적인 영향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뭐 우리 농담 삼아 서양인들이 동양이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식민지 개척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애들을 8시, 7시에 등교시키고 딱딱 맞추어서 그렇게 부리다 보면 명령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 자체를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지시들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그 교육을 받는 전체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독일 그 교육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이렇게 장군을 길러내는 시스템들도 이 당시에야 뭐 어떤 나라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잘 움직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을걸요. 남자들은 다 군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본 경험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LA 폭동 때 아주 위력을 발휘했다. 예비군. 미국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길 가다가 명동 한 군데에서 한 20, 30대 사람들 100명만 모으면 전차 모는 놈도 있고, 뭐 중기관총, 뭐 로켓포 뭐 이런 거 갖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딱 100명 모으면 이렇게 하나의 그게 뭐 금방 될 정도로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아까 교육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을 통해서 독일식 교육을 그대로 수입해서 들어온 나라거든요. 근데 독일식 교육의 그 장점이 지금은 굉장히 그 단점이 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줄 세우는 거고요. 어떤 지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하게 만드는 거고, 그걸 왜 하는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분적분을 애들한테 교육한다 그러자 미분적분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애들을 미분적분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줄을 세우는 형태, 1등부터 쭉 잘하는 놈들 이렇게 쭉 세우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모두 잘하든 못하든 수행하게 만드는 교육 체계거든요. 그게 독일이 처음에 공교육을 도입한 목적입니다. 그 체제를 대부분 다 뭐 우리는 진짜 독일 교육 체제가 일본으로 바로 넘어가서 일본은 더 괴상한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적용받아서 한동안 그걸 했으니까. 자, 뭐 이건 뭐 크게 몇 개 있을까요? 3군, 덩치가 굉장히 큰, 가장 큰 그 덩치의 군대라고 하더라도 뭐 전략을 짜는 방법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세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 아까처럼 힘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장군, 가, 탈심. 뭐, 그 3군을 움직이는 장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뺏어버릴 수 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문장의 주어는 무언가요? 동사가 지금 탈이잖아요. 그죠? 주어라고 하는, 보통은 그냥 3군을 주어로 보는데, 3군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3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주어는 동사와 연관된 거니까, 우리가겠죠. 우리가 적군이 대규모 집단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마음이 굳건한 장군이라도, 뭐,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듯이 진과 북, 깃발 이런 것들 사용해서 잘 운용하면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 방법은 뭐, 손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전쟁에서 어떤 형태로.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상담을 안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가 독일 말로 토쿠시실레거든요. 일본 들어와. 차도 국민차, 폭스바겐이 쪽에서 그렇죠. 국민차. 고시를 독일어로 했어. 제가 읽을까요? 예. 시고조기의 주기타, 모기귀, 고선용병자, 피기예기, 격기타귀, 차치기자야. 예. 아침에는 사기가 날카롭고 낮에는 사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사기가 바닥이라 돌아가시고 싶어진다. 예.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날카로운 기운을 피하고 느려져 돌아가시고 싶은 기운을 공격한다. 이것이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예. 별로 뭐 어색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손자가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일단 이기는 거고요. 그죠? 이기되 싸우지 말고 예, 싸우지 말고 이기되 또 싸우더라도 예, 우리 피해를 그럼요. 우리 피해를 최대한 안 입히는 상태에서 이 손자는 이전에 앞에 기록에 보면 싸워서 이기더라도
우리 편이 피해를 많이 입으면 그거는 뭐 잘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전쟁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세 등등한 거고 맞붙어가지고 붙으면 싸움 잘하는 놈하고 싸움할 때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아니 진짜로 도망 다니다 보면 지치거든요. 한 번 가고 그냥 돌로 찍어. 힘이 약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약한 사람이 뭐 아득바득 해갖고 달라들면 안 되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죽는 현수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힘 약하지도 않잖아. 약하지 힘이. 덩치도 큰 놈이. 현수. 그 현수 현수가 덩치가 어떻게 커? 등치 작아. 작나?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 지금도 말라 있어요? 네. 죽었어요. 그 녀석도 성질이 못 됐나 보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저 전쟁 다큐 보니까 그 전장에서 격돌해서 싸울 때 보통 4대 시합이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결판이. 네. 다들 지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초반에 뭐 30분에서 1시간에 꽤 많이 죽고 그다음 남은 사람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그 반나절 넘어가는 게 어때요? 오래 못 싸웁니다. 전직 힘들어서. 그 사람을 그 총이 아니고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 칼 들고 설치는 깡패들 같은 경우에 연습을 한다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런 연습을 전쟁이 일어나면 하거든요. 사람 몸은 칼이 박혀 들어가잖아요. 칼이 안 빠져요, 그냥. 이렇게 박혀 들어가면 비틀어서 빼야 돼요. 안 빠져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칼 들고 싸우고 창 들고 싸우고 이러면 아마 지금 건강한 사람도 10분 이상 싸우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10분 이상 싸우는 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그 나이에 어디 군으로 차출되겠어요? 아직은 아마 가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50살까지 예, 아저씨 굉장히 많던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총으로 쏘는 분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지. 40대 아니면 총으로 쏘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크라이나 보니까 나이 든 사람도 굉장히.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 군대 보내지 말고 60세 이상에서 70세 사이 건장한 사람을 빨리 우병재로 건장한 사람? 우병재로 쓰면 밥 적게 먹지, 성실하지, 체력 좋지, 사용할 필요 없지. 그리고 엄한 생각 안 하지. 와이프도 좋지. 그거지. 군대에서 돈 쓸 필요도 없잖아. 200만 원씩 주면 최고네, 최고. 최고라던데 젊은 애들 굳이 찝찝하지 말고. 60대인데 너무 많으면 55세부터. 55세부터. 55세부터 60세까지. 좋은 생각 아니에요? 제 몸 같으면 충분히 갈만. 뭐 가서 보였어. 머리는 이거 손이 좀 느려. 아니요. 50세가 훨씬 더 체력이 좋아요. 젊은 애들보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80년대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전쟁 잘할 거라고. 왜? 그 베트남 이렇게 갔다 온 진짜 전쟁에서 뛰다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예비군 전력이 현역 몇 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아무래도 군대도 한번 갔다 왔고. 예. 그리고 그 사태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침착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산만큼 살았으니까 용감할 수 있어요. 죽어도 되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달랐거든요. 청와대 청원은
그냥 요즘 일찍이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요즘 일자리도 없고 한데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20, 마누라 눈치도 안 보고. 20대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일자리마저 뺏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월급 없이 그냥 억지로 가는 애들 말고 젊은 애들 말고. 지원자를. 예. 한참 많이 배우고 팔팔한 이 기중한 때 공부하는 예, 그렇죠. 나이 들어오지도 않던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경지지. 자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중간 단위가 아니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진짜 200만 원 내년이면 내년이나 후년이면 병장 월급이요? 이게 월급 우리 애들이 입군에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품도 올해부터 많이 받아요. 병장이 100만 원 받아요. 월 많이 주네요. 100만 원. 밥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 뭐 모아서 나오겠네. 꽤 크네. 쓰지 나와서 이거 금방 쓰지. 모아서 나오죠. 우리 큰 녀석 제대할 때 좀 모아 나왔죠. 거기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덜게 해요. 그러니까 같이 들면 또 지 안 들면 좀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 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으면 얼마를 더 보태준다 그러니까 거기 또 솔깃해가지고 적금을 드는 경우도 있고. 연금 많이 들는 거. 예. 국민연금. 사기가 올라가겠네. 근데 올리려면 같이 올려야 되는데 한쪽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답니다. 더 중요한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사관보다 더 높대요. 지금 200만 원 추진했다가 그것 때문에 연금 받아가지고 하사관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에다 이게 돌려야 되니까 또 크게 괜찮아. 뭐 군인들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일어나면 장교들보다 하사, 중사, 상사 요분들 그 하사관들이 그분들이 역량이 뛰어나야 전쟁에서 이긴답니다. 영화도 보면 막 나와요. 예. 전쟁 영화 보면. 예. 실제로 뭐 총 쏘고 대포 쏘고 뭐 실제로 무기를 쏘고 하는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 대우를 잘 해줘야죠. 그래야 뭐 보통 2년, 4년 이렇게 지원했다가 괜찮으면 장기 지원도 하고 그죠? 동생분이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죠? 장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바깥의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군대 생활하시는 분이 생활 패턴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런 그 생활 패턴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바뀌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월급 격차 이런 것들이 어떤 데에서는 작은 이슈로 이렇게 묻힐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 패턴이 그 안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다른 이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동요가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예.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밤 사이에 몸에 기가 쌓인다 그래갖고 야기라 그래서 몸을 막 움직이면 몸 안에 밤새 쌓인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 그 기운을 쓰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지는 뭐 밥 먹기 이전에 그때가 몸에 제일 기가 충만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런 사유들은 이 손자는 기원전 5, 6세기 사람이잖아요. 전국시기 뭐 가장 중국에서 학술적인 활동들이 활발했던 제자백가 시기에도 이런 전통들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맹자 같은 데도 야기라는 여기 나오는 구절 몇몇은 맹자라는 사람의 책에도 비슷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개념들을 공유하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글자는 뭐 조기 아침 기운입니다. 그죠? 이거 예리하다. 예리하다. 이건 날 써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낮이 되면 그 기운들이 좀 이렇게 퍼지는 거죠. 타는. 퍼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녁 되면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저 문장은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밤에 자는 동안에 몸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바깥에서 왔잖아요. 이 쌓인 것들이 바깥으로 다, 자기가 왔던 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축 퍼진다는데. 밤에 잠잘 때 돌아서 축척이 되는 거라 생각해요. 잘 때 축척이 됐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써서 이제 한참 이 모는 해질녘이거든요. 해질녘이 되면 이제 낮이 끝나는 때잖아요. 활동 안 하는, 활동이 이제 다 이제 지친 그 극점에 가 있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예. 이때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훨씬 더, 예. 왜 밤만 되면 기운이다. 응? 얼핏 보면 밤만 되면 기운이다. 그건 다 안 써서 그런 거죠. 나도 기운 싹 빠져. 지금 제가 지금 목이 키예요. 막 허리 아프고 나 지금부터 기운을 빠지고 있어. 그리고 기분상으로도 새벽 기운이 좀 더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닌데. 아닌가요? 네, 저 혈압이라서 아침에 저도 밤이 생생해요. 뭐 이때 옛날 같으면 굉장히 공기도 좋았을 거고, 그죠? 환경은 굉장히 좋았을 거니까 우리 저 북한 강변에 MT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가면 좋죠. 그런 기분. 선용병자. 이 뭐 용병이란 저거 번역을 뭐 군대를 잘 운용하는 사람 또는 병사들을 잘 운용하는 사람 다 될 겁니다. 그죠? 군대를 잘 운용하는 사람들은 예리한 기운일 때, 이 기는 뭐 보통 이제 거더러이 뭐 이 정도의 영어의 더와 비슷합니다. 그죠? 뭐 적들이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적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는 적들이겠죠. 적들의 기운이 예리한 그때는 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퍼지거나 기운들이 이렇게 글자 그대로 번역하거나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여기 뭐 번역이나 이 사람들 번역대로라면 기운이 빠져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할 때 뭐 그렇게 번역했대고요. 의미상으로 뭐 그 어느 쪽이든 뭐 이걸 읽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기운에 대해서 치는 뭐 대처하는 방법이다. 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 기운 센 사람이 기운 빠지는 데까지 이렇게 다루는 거니까요. 그죠? 치는 다루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보통 뭐 정치 때문에 치자 나오면 다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다스리다도 결국은 다루다죠.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 백성 다루는 거잖아요. 말 잘 듣게. 엄한 고함, 못 지르게, 안 지르게. 못 지르게 하면 그건 좀 힘으로 하는 거고, 안 나올 수 있도록,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치대란, 이청대가, 차치 심자야, 이근대원, 이일대로, 이포대기, 차치력자야, 예, 무요정정지기, 예, 무격당당지, 진, 예, 차치변자야, 예, 정연함으로 혼란함에 대처하고 침착함으로 소란스러움에 대처한다. 예,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가까이 가서 멀리 오는 것에 대처하고 휴식으로 피곤함에 대처하고
배부름으로 배고픔에 대처한다면 이는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예. 깃발이 정연한 적을 요격하지 않고 예. 진용이 당당한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변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예. 뭐 앞에 치기가 나오고 여기는 다 끝입니다. 치심, 아이씨, 어디 갔어? 치심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변, 뭐 다 치는 뭐 다루다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고, 여기처럼 다스리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는 다스려진 상태, 다루어진 상태겠죠, 그죠? 다루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는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되고 고르게 된 상태가 다루어진 상태, 다스려진 상태겠죠. 그게 치입니다. 그런 경우에 치의 반대말은 뭡니까? 혼란스럽다, 난, 치란 보통 이렇게 그 역사를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동양을 중국 사람이 아니고 뭐 한자는 사실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너무 그 폭을 줄이는 거고요. 그냥 한자 문화권입니다. 우리도 뭐 전통사회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죠? 지역이니까. 그리고 진짜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 민족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글자를 그 중국이나 이런 어떤 역사의 서술들을 보면 일치일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은 안정된 세상이 되고 그 안정된 세상이 지나가면 한 번은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또 어지러움을 종식시키고 안정된 세상이 되고 이렇게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동양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진보적 역사관이 아니고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뭐 서양도 뭐 근대 이전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세까지 뭐 서양이 뭐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 틀이 굉장히 달라지는 건 근대 와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는 뭐 전 근대가 서양보다는 훨씬 길었으니까, 그죠? 우리 기껏해야 한 150년, 그죠? 그 정도 되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전통사회였으니까. 치라고 하는, 여기 지금 치란이잖아요, 그죠?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어지러워진 적들을 기다린다. 또는 적이 어지러워지기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아주 정은 뭐 조용한 거죠. 시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조용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치와 연결되는 개념이죠.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니까 그 번잡하고 잡소리들이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로 이 화는 글자는 뭐 입구가 들어있어 막 서로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다 막 뭐라고 막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시장판에서 나는 그런 소리의 상태가 저 화입니다. 그런 상태의 적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이 상태들이 다 상대방과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다. 그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 쪽과 적들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맞붙게 해야 되냐, 맞붙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건 뭐 근원이니까 이건 작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깝게 움직이고 이동 거리를 짧게 하는 거죠. 그죠? 이동 거리를 짧게 해서 멀리서부터 오는 적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일의 반대말은 노동할 때 노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일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조금만 이동을 해도 되면
멀리에서부터 이동하는 사람들보다는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 노는 막 애를 써서 일을 하거나 뭐 몸을 움직이는 상태가 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식량 풍부한, 그러니까 배불리 먹인 상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배고픈 적을 기다린다. 이것도 뭐 저 안에는 다른 어떤 그게 있겠죠. 뭐 먼 데서 이동해야 되면 적의 부대는 군량을 수송해야 될 길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작전이 굉장히 많아지죠. 중간에 뭐 타격을 한다든지 가서 뭐 군량을 못 움직이게 하거나 뺏거나 뭐 불태우거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뭐 작전을 해가지고 적들로 하여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전장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바로 뭐 먹는 거 이런 것들 몸이 편안하고 힘들고 하는 것들은 몸 움직이는 힘하고 노동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전투력, 이때는 뭐 노동력 자체가 일하는 건 아니고 싸움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다루는 방법이 다루는 거다. 요자가 여기 요자랑 다르죠, 그죠? 의미는 같습니다. 이 글자랑 같습니다. 요는 우리 이 요는 여기 지금 번역해놨는데도 요격한다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해놨죠. 미사일 날아오면 이렇게 가서 맞추는 게 요입니다. 요격. 여기 정정당당이 나옵니다. 정정당당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 정정하고 당당하고 정정당당 바르고 바른 거 그런 깃발,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고 하는 건 군대의 질서겠죠, 그죠? 깃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딱 기수의 부대 깃발이 움직이는 대로 그걸 보고 밑에 병사들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당당한, 뭐 정정당당, 뭐 당당한, 이거 당당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당한 군진을 공격하지 말아라. 뭐 정정한 깃발로 움직이는 군대를 요격하지 말아라. 무는 여기는 같은 무로 되어 있나요? 저 무나 이 무나 같은 이런 물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검지사입니다.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 뭐 여기 지금 아직 구변 안 들어갔는데 손자병법에서 뭐 중요한 키워드 몇 개 뽑아라고 할 때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게 변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궤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 끊임없이 변하는 게 이 손자의 군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진이 있으면 뭐 적이 있다고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의 군대 진영, 적의 진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후퇴를 하든지 피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깃발로 잘 이렇게 움직일 때 깃발을 앞세우고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부대들이 딱 깃발에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있으면, 적의 부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걸 피해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저 부대를 혼란스럽게 또는 저 질서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변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 변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바뀐 전략 또는 전술, 그죠? 큰 틀에서는 전략일 테고 작은 틀에서는 전술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 뭐 우리 보통 사는 게 큰 틀은 다 정해진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상도, 권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궤도라고 하는 도와 관련된 세 가지. 그러니까 큰 틀이나 사람들에게 뭐 교육하고 학교에서 사람들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이렇게 그 모범의 어떤 틀로서 제시하는 것들은 다 상도입니다. 그죠? 상도를 제시를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상도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 상황들이 바뀐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 한 번 바뀐 상황에 따라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게 권도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전통시대에 보면, 우리나라는 참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예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뭐 제사 지내고, 장사 지내고, 장례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 상례도 있고, 그 결혼할 때 또 혼례라고 해서 그 예 절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네 가지는 상례, 제례, 제사 지낼 때도 그 절차가 있고, 그 다음 결혼할 때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5살, 뭐 18살 되면 관례라고 해서 성인식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 성인식 뭐 이런 경우에는 별로 그 특별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16살이면 16살 되면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규칙들의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상례, 제례 뭐 이런 거 가면 온갖 경우들이 다 나와요. 이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늦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식도 서자도 있고, 종손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뭐 온갖 뭐 가족 구성원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예 절차와 다른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데, 우리 18세기, 19세기 그 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일종의 새로운 어떤 활력들을 잃어가니까 학문의 어떤 추진력들이 굉장히 많이 그 위축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자인 경우도 있고 서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할머니가 아니고 또 촌수 달라지는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걸 뭐 1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뭐 3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상복 종류가 이렇게 예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없어요. 조목들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 걸로 싸워요. 뭐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리 갔나 싶기도 한데. 제가 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 상황들은 대부분 변입니다. 변화, 그 변보다 더 심한 거, 시시각각 다 변하는 게 꽤 여기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 상황과 관련된 있는. 그래서 변이라는 글자가 우리 손자병법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 중에 하나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억을 하시고. 자,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정책 정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 고 용병지법 물향 배구 물력 양배 물종 예졸 물공 이병 물식 귀사 물알
위사, 유골, 공구, 물, 밥, 차, 용병, 지복이야. 그러므로 병력을 운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높은 곳에 있는 적을 향해 공격하지 말라. 고지를 등지고 있는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라. 패배를 위장한 적을 추격하지 말라. 적의 예봉을 공격하지 말라. 예. 적의 미끼 병력을 먹지 말라. 본국으로 귀환하는 적의 부대를 막지 말라. 적이 포위하면 적을 포위하면 탈출구를 비워놔라. 예. 궁지에 몰린 적을 압박하지 말라. 이것이 병력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예.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거는 우리 희생을 줄이는 거죠. 네. 우리 희생, 우리 아군의 그 손실이라 그러면 되나? 사람인데. 희생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바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에 바치면 적군의 씨를 바르는 게 다 뭐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위에서 이렇게 가면 힘드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고, 이거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추적하지 마라. 그 다음에 패배를 위장하고 있는 그런 이 북자를 패로도 읽습니다. 지다. 패배를 위장하다. 여기 지금 양인데 왜 양이 들어가는 글자를 위장하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이 털이 많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양이 또 굉장히 우리 사람한테 가까운 동물이잖아요. 그죠? 양탈 같은 걸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장을 고대부터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런 패배 위장하고 있는 그런 군대 쫓아가지 마라, 종. 그 다음에 뭐 예리한 군졸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지 마라. 기세가 올라있는, 예리하다는 기세가 살아있는 그런 그 병졸들 공격하지 마라. 이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미끼병사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다 또 먹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끼니까, 그죠? 좀 표현이 그러니까 미끼로 나온 그런 어떤 그 유인 병사들을 공격하러 들어가지만 그걸 잡으려고 가지 마라는 이야기고, 뭐 돌아가는, 그러니까 후퇴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또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그 군대는 이건 뭐 길을 막는 겁니다. 길 막지 마라. 그냥 뒤로 추적하면서 잘라 먹는 건 괜찮은데 길을 딱 막아주고 하면 얘들은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악착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건 뭐 군대를 포위할 때는 사면 다 막지 말라는 겁니다. 채로 궐은 비워놓다라는 의미거든요. 한쪽 구역은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 배치하지 말고 비워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야 만약에 다 막아버리면 여기도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는 쪽으로 가겠죠. 사람 마음은 급해지면 더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는 대적하고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거 뭐 경제나 뭐 이런 데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딱히 얘는 또 오진 않네. 아니요, 뭐 무역 같은 거, 봉쇄 같은 거 할 때도 극단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보다는 뭐 다 막을 수 있지만 밀수 코스 뭐 이런 것들은 열어놓잖아요. 그거 못 막았어. 요즘처럼 뭐 인공위성이 다 내려다보고 뭐 밤에도 적외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지역은 일부러 이렇게 튀어놓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중국의 뭐 반도체 이런 거 막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
꼭 필요한 것들은 그 유통시장에서 다 사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답니다. 완전히 다 맞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들여와서 자기의 발전 동력을 삼는 것, 이런 것들은 차단을 하는데 완전히 맞지는 않는 것. 그런 것들. 이 미국 사람들도 손자병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몰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 반갑습니다. 이건 뭐, 네, 알아본 걸 꽉 막힘입니다. 공공한 상태에 꽉 막힌 상태가 된, 이거 도둑들이니까 적이죠. 적을 도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주 힘든 상황에 몰린 그런 적들은 이건 압박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마라. 이런데 다 짧은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지만 저기 다 사실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려면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뭐 심하게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주면 이런 문장들이 훨씬 더 살아날 텐데 옛날 문장들은 그런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심지어 주어 목적어도 빼버리잖아요. 빼버리고 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군대를 운용하는, 병사들을 활용하는, 또는 병사들을 움직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달라요? To refrain from intercepting an enemy whose banners are in perfect order. To refrain from attacking an army drawn up in common confidence array. Confidence array. This is the art of studying circumstances. 그러니까 전혀 약간 뜻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까? 깃발이 정뜻 길서 정연한 적군을 가로막지 않으며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을 갖춘 적군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덕 위에 있는 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며 죄송해요. 이거 죄송해요. 언덕 위에 있는 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며 언덕을 내려오는 적군에게 맞서지 않는 것이 군사적 원칙. 언덕 올라고 이런 얘기는 없죠. 있어. 물향 이럴 때 이거 고렁물향 비슷합니다. 네, 맞아 비슷합니다. 죄송해요. 비슷하게 돼 있어. 적군이 던진 미끼는 받아먹지 않는다. 비옥하는 군대는 차단하지 않는다. 맞아요. 뭐 이런 문장은 삼국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디 포위한 다음에 한쪽을 터줘라. 조조가 지휘하고. 삼국지 기억합니까? 나 못합니다. 제대로 만들고. 북쪽을 열어줘라, 뭐 남쪽을 열어줘라 이렇게 지시하고. 아마 이렇게 조조가 줄을 달고 뭐 이랬으니까 병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까, 달달 외우지 않았을까요?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고등수능 했다가 완전히 폭탄 맞았어요. 그러네. 자, 구변 8편입니다. 8편. 대망의 8편. 자, 8편 잠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구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손자병법은 제목이 제일 힘들어요. 이 구자도 힘들고요. 이 9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 보면 9가지를 아무리 맞춰봐도 9가지가 안 돼요. 5개, 10개인데 뭐 어떤 사람은 앞편에 있는 거 가져와서 9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 떼버리고 9개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세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숫자 중에 9를 굉장히 큰 수로 봅니다. 많은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옛날 전통시대에는. 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편법이죠. 이게 따기가 안 맞으니까, 9를 그냥 많은, 그 정도의 의미로 보고요. 이 변자도, 여기 보면, 변인데 주체와 객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술을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가 가 있는 지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게 다 섞여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변하면 변화되다 또는 뭐 동사로 할 때는 바뀌다 이런 의미를 쓰는데, 바뀌는 것도 어떤 상태가 있어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변이라는 글자는 요 두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정상, 두 글자 붙여서 정상 이렇게 하고, 정상적인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뭐 따로 떼면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또 상은 일정한 것, 일정하지 않은, 그게 변입니다. 그러니까 정이나 상이 전제되어야만 변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전쟁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뭐 평소에 나오든지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그 규칙은 전쟁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하거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절 중에 하나 있죠. 나를 따라하면 죽는다. 기억하세요? 나를 따라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일정한 형식을 파악해서 그 형식을 답습하면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그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면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형식대로 하면 상대방도 그 정해진 형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 내에서는 그 정해진 상황을 타격할 수 있는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무수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전쟁 상황은 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변이라고 하는 거, 구변이라고 하는 요 제목 자체도 전쟁은 그냥 변화가 많은 거다. 근데 전통시대 전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화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보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펼칠 수 있는 전략은 뭐 비교적 정해져 있을 거고, 그죠? 무기 같은 것도 특별히 바뀌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요 뒤편부터 세 편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주로 땅, 지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우리 1편에서 전쟁할 때 얼마 가서 전쟁한다고 그랬습니까? 식량 같은 거, 우리 국경을 벗어나서 천리. 그러니까 손자가 상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경에서 천리 가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리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천리라고 하면 식생도 달라지고 온갖 것들도 달라지고, 뭐 적국이니까 정보를 취합했다고 해도 세세한 정보들을 다 취합하기 쉽지가 않겠죠. 실제로 뭐 산에 들어가고 이러면 그 산에 있는 계곡, 뭐 온갖 습지대, 뭐 이동해야 되는 어떤 길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의 병서 안에 지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부분 세 편은 대부분 다 지형과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구변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뭐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전쟁 전체에 그만큼 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의 요소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땅,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아마 이 구변이라고 하는 편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이 조조의 이 설명도 좀 애매합니다. 요 문장, 요 부분을 굉장히 번역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직역을 하면 직역이 되는데 우리말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덕이 동사고요. 소용이라고 하는 게 주어입니다. 목적어입니다. 소용에는 서는 것, 이거죠, 그죠? 서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럼 쓰게 되는 것이겠죠. 쓰게 되는 게 9가지다. 뭐 9가지다라고 하든지 많다라고 하든지 구가 많다는 의미라면 근데 이 앞에 주어가 변기정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병력 운용, 일단 병력 운용의 변이라고 합시다. 정상적인 병력 운용을 상황에 맞춰서 바꾸어 놓으면 그 바꾸어 놓은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거 무수히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혹시 전달이 됩니까? 전 번역을 하면서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땅이 바뀌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며칠을 생각을 해도 오늘 와서 또 바꿨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병력 운용을 바꾸면 그 바뀐 것을 쓸 수 있는 곳을 얻는다. 덕자 때문에 얻는다고 해요.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9가지다. 무수히 많다. 그 정도. 그러니까 바뀌면 상황이 변화된 상황들이 많잖아요. 지금 땅 5개 나오죠. 바로 뒷 구절에. 그러니까 지형 5개가 나옵니다. 그 지형 5개마다 각각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럼 이 땅이 5가지, 여긴 5가지가 예시로 제시가 됐지만 땅이 5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죠? 그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우리의 그 운용 방식이 바뀌는 것, 그것도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자체, 전장의 상황이 변하는 것도 무수히 많은 거고요. 그 전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는 전략과 전술도 무수히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도 변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병력을 운용하는 그 방법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 많은 뭐 변들, 뭐 달라지는 것들, 뭐 이 정도로 구변을 번역하고 싶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죠. 손자왈, 범용병지법, 장수명우군, 합군지중, 예. 비지무사, 무지교화, 예. 절지물류, 위지즉모, 사지즉전, 도유소분류, 군유소불격, 성유소불공, 지유소부쟁, 군명유소불수, 고 장통우구변지리자, 예. 지용병의, 예. 장불통우 구변지리, 수지지형, 불렁득 지지리의, 예. 지병 부지 구변지술, 수지오리, 불렁득 인지용의. 예. 손자가 말했다. 무릇 용병의 절차는 장군이 군주로부터 명을 받아 병조를 합하고 민중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예. 습지에 주둔하지 말라. 사통팔달한 지역에서는 제위와 친교를 맺으라. 예.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땔감이 없는 곳에는 머물지 말라. 예. 쉽게 포위당할 곳에 있으면 속히 계략을 짜라. 예. 죽을 곳에 몰렸으면 사력을 다해 싸워라.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가지 않는다. 칠 수 있는 적이 있지만 치지 않는다. 성이 있지만 공격하지 않는다.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점령하지 않는다.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군이 9가지 임기응변의 유리함에 통달하면 군대를 지휘할 줄 아는 것이다. 장군이 9가지 임기응변의 유리함에 통달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을 안다고 해도 지형의 유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군대를 다스릴 때 9가지 임기응변의 전술을 모르면 비록 5가지 유리함을 알더라도 병사의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예. 여기 뭐 숫자들이 많이 나와갖고 5가지가 뭔지 찾아보고 9가지가 뭔지 찾아보고 제일 먼저 그걸 해봤는데 맞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좀 잘랐습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에. 요 장수명오군 합군 지중 이거 군쟁편에 그대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들어가도 뭐
의미상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저 부분은 빼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용병지법, 그러니까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은 뭐 이러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번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비지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습지라고 돼 있죠. 습지라고 돼 있는데 비는 저 비라는 글자는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것. 쌓여져 있던 게 뭐 홍수가 나서 확 무너져 버리거나 이런 곳을 비지라고 합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홍수가 쓸고 지나가는데 군 주둔지를 차리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곡 옆에 있는 공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비가 오면 와서 확 쓸어가 버릴 위험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비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피해를 받아서 뭐 수몰의 위험이 있는 지역,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글자 그대로 해서 물이 확 쓸고 내려가 버려 가지고 뭐 건물도 없고 뭐 이런 평평하게 그냥 진흙 덮여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군용 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앞에 사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군쟁편에 가서 그 정사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막사 짓는 겁니다. 저 사는 집이잖아요, 집. 그죠? 막사 설치니까, 뭐, 저는 그냥 군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군용 세우지 마라. 그 다음에 굳이? 군은 어떤 군대는 이렇게 평평한 사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팔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통팔달의 그 도로가 나 있는 지역을 구시라고 합니다. 그런 데는 길이 뻗어나가는 그 길 각각에 다른 어떤 제후국들이 있겠죠. 그죠? 그 연락도 쉬울 거고, 그죠? 병력들이 이동하기도 길 잘 돼 있는 데는 이동하기 쉬울 거니까 그 길들과 맞닿아 있는 다른 제국들과 동맹을 맺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활동을 할 때 적이 움직일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 그 길 쭉쭉 이렇게 사통팔달 길이 이렇게 트여져 있는 곳은 그 길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길들일 거니까, 그죠? 저번에 예전에 했던 멀리 갈 때 다른 나라랑 친교 외교관들 맺으라 그런 통하네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제후들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어쨌든 동맹이나 친교 같은 걸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동맹하면 길 이용하는데 편리할 거고 그 길 안내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도 지름길 같은 것들을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일상적인 군대가 움직여서 진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하다가 쉬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군대의 배치 어떤 이런 것들은 중국은 특히 그 평야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화북지방에서 전쟁할 때는 거의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대회전이나 큰 규모의 군대가 이렇게 부딪혀서 전쟁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그걸 했으니까 그런 지역 그러니까 변수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입니다. 그런 지역 빼고 여러 지형들인데 그 대표적인 걸 그냥 5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지라고 하는 거는 절은 끊어지다라는 거잖아요. 끊어진 것들이 여기서는 지금 물, 그냥 보급품, 불 뗄 거, 치사할 때 불 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보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할 수 없는 지역. 이런 절자는 섬에도 절자를 붙입니다. 절도, 섬도자를 붙여가지고 육지와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절이라는 의미에서 섬에도 부산에 그 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옛날 이름이 절영도입니다. 절자를 써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 절지의 주변에서 죽은 게 업참 마속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 언덕배기에다가 저 물이 물 없는 지역. 지역에다가 죽은 몰살 당했죠. 네. 그 전쟁할 때 진짜 물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가지고. 그 사람도 문제지만 말들이나 이런 가축들 같은 경우에 물 없으면 그냥 그런 게 끊긴 지역 당연히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여기가 절진지 여기가 비진지 그죠? 여기가 부진지는 그 지휘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다 지휘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일단 여기 전제에 깔려 있고 그들에게 이제 일단 이 책을 읽거나 이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지는 뭐 글자 생긴 것만 해도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포위되기 쉬운 곳 또는 뭐 이렇게 빙 둘러싸기 쉬운 곳 이런 지역인데 여기 보면 뭐 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지적 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조가 뭐라고 저 모에 줄을 달아놨느냐면요. 그런 지역이라면 들어갈 때 만약에 포위되면 어떻게 그 포위를 벗어날 건지에 대한 기책. 예. 그 기는 특별한, 뛰어난 뭐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대책을 발이라고 했습니다. 발은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내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3페이지에 어디죠? 두 번째. 예. 발기모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모. 기발한 계획, 대책. 그죠? 모에 기를 하나 더 붙여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들어갈 때도 그런 지역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여기를 둘러쌌을 때 우리가 이 포위망을 돌파하거나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급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들어간다면 저기는 오히려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활용하는. 그 다음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지적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식량 보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뭐 보면 뭐 여기도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뭐 몇 개 이렇게 그걸 해놨습니다. 여기 뭐 여기 한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한신이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에 한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배수진도 그런 것 중에 그죠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싸우라고. 싸우면 병사들이 죽을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다. 그 병법을 아는,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저 꽉 안 들어맞겠죠. 그게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요렇게 5가지, 요거 하나, 둘, 셋, 넷, 5. 여기 뭐 교합은 판본에 따라서 여기는 좀 교합되어 있는데 합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앞에 교화가 한번 나왔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군쟁편 첫 문장에 교화가 나왔는데 거기는
군대 진중을 차려놓고 서로 문을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뭐 다른 의미로 한 책인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인 것 같아요. 다른 판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합교. 이거 뭐 서로 그 동맹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지형들, 글쎄, 전쟁하는데 저런 공부들 하겠죠. 지형을 가져다 놓고. 요즘은 안 할라나? 옛날에는 그 책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젊을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하고 지형 익히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뭐 전략을 짤 거, 전략 전술 이런 걸 짤.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포위됐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이런 것도 그죠? 그런 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손자 말처럼 전쟁하는데 희생도 줄일 수도 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전쟁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도 뭐 사업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테러 마련해 놓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테러도 다 막아 놓고 달라들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변화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일정한 어떤 그 큰 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다 뭐 곤도 아니면 궤도일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삶은 많은 경우에 그냥 궤도인 것 같아요. 수시로 상황들이 바뀌니까. 이런 거 모아놓고 땅 투어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여행 투어를 저런 걸 테마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뭐 우리 그 이야기 하니까 기억나네요. 저희 숙부님이 월남 참전을 하시고 돌아오신 분인데 그 군인회 이런 데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적지 순방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차 모아가지고 쭉 돌아보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그 5개가 땅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요 5개는 경우에 따라서 뭐 도라고 하는 길도자랑 거의 같은 의미고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부대가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할 때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있는데 그 유는 그 길을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서 가는 겁니다. 뭐 부산까지 가야 되면 대구로 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구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옆으로 돌아가서 가는 길도 길이 있을 텐데 그 빨리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빠르고 뭐 이런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길은 직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길은 그 길을 경유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다. 요거는 보통 대명사입니다. 그죠? 경유하지 말아야 할 길. 아이고. 길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건 뭐 큰 전략적인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길이 뭐 조조주에 따르면 굉장히 협소하거나 험난한 어떤 지형을 통과하는 길이면 그런 데 들어갔다가는 박살나니까 그 길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만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길이지만은 어떤 이유에 의하면 그 길은 피해서 가라. 뭐 이것도 뭐 크게 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군은 적의 부대겠죠, 그죠? 적의 부대는 공격하지 말아야 할 부대가 있다.
이건 뭐 앞에 예를 들면 굉장히 기세가 살아있는 부대, 선봉부대, 이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적의 부대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목표라면 적을 만나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대라면 공격 안 하고 피해서 그리고 나중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공격하라 정도의 의미고요. 그 다음 뭐 성 같은 경우에도 성은 공성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성도 있다. 뭐 성이 조그만한데 굉장히 단단한 성이고 그 안에 군량이 그냥 풍부하게 있어갖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조조 표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성이라면 공격하는데 우리 희생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거 뺏어봤자 별로 이익도 안 된다. 그런 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죠? 지휘관의 판단이죠.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 뭐 땅, 어떤 지역입니다. 글자가 안 쓰죠. 우리 이거 2개 붙여서 토지 이렇게 쓰죠. 요거 2개가 혹시 구분이 되세요? 아니요. 저도 구분이 안 됐는데, 옛날에 뭘 읽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굵직한 글을 하나 써놓고, 그 용어에 대해서 작은 글씨로 막 줄을 많이 달아놓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봤는데, 이 토라고 하는 거는 땅 중에 돌이 없는 곳을 토라고 한답니다. 땅은 땅인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넓은 범위의 땅이고요.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걸 이 토라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옛날 서적들에 대한 설명은 한 가지 뭐에 대해서 설명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저게 뭐 결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제 진짜 흙이네. 예. 도짜네. 그래서 이건 그냥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의 땅, 지역이겠죠, 그죠? 그런 지역은 부쟁, 다투지 말아야 할 그런 땅이 있다. 뺏어봤자 오랫동안 점령하지도 못할 땅, 금방 내줘야 될 땅, 이런 땅이 있으면, 그거가 다투면, 아니면 그 땅을 뺏었는데 그 땅 자체가 공격받기 쉬운 곳, 이런 데면 차라리 그 시간, 그 병력, 그 희생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점령을 하면 훨씬 더 효율을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것도 지휘관이 판단을 해야겠죠. 요거는 마지막 구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야기되는 구절이죠. 전쟁에, 옛날에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총사령관한테 군주가 도끼를 줍니다. 부월이라고 큰 도끼, 작은 도끼를, 이게 이제 적결처분권을 가진 명령권을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큰 명령 같은 경우에 왕이나 이렇게 받겠지만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군주의 명령, 보통 때는 다 따라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큰 전략적인 문제에서 지금 닥친 요거는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 무시해도 된다. 이런 구절 하나가 있는 게 수많은 사람, 그 이후에 수많은 장수들의 목숨을 살린 구절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왕정, 절대 군주라고 하는 그 군주가 자기가 명령을 내린 자기 장수들이 자기 말 안 듣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구절이, 만약에 손자 같은 사람이 이런 구절을 안 써놨다 그러면 제대로
장수들이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돌아가면 다 예,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군주라고 하는 그 완전 어떤 의미에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그 권위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전통적인 사회가. 요 구절도 뭐 많이 알려져 있고 뭐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구절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게 기원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손자가 기원전 5, 6세기의 인물입니다. 저 당시에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군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 영향을 끼친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일종의 초기에 문화의 세팅에 있어서 굉장히 전범이 되는 표현들이죠. 요 이전에도 아마 이런 구절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인용되어 있는 군정이라는 병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름상으로 강태공의 이름에 의한 병서도 있고요. 뭐 전쟁에 대한,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워낙 그 파괴력이, 결정에 따라서 파괴력이 큰 그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술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체계적으로 모여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산재에서 있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몇 시나 됐어? 성 유소 불공 같은 경우 예. 그 옛날에 그 당나라가 네. 고려 공격할 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공략하기, 공수하기 힘든 성은 다 빼고 바로 그냥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청이 그 조선 그 형제랑 들어왔을 때도 웬만한 성은 피해가지고 바로 진격해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었던 게 걔들은 기병이잖아요. 이제 기병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서 차단을 해버리고 앞에서 막아버리면 양쪽이 다 막혀버리는데, 걔들은 그냥 뭐 그 위에서 몇 시간?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파발보다 더 먼저 왔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파발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파발 애들은 기껏해야 역참에 가서 말을 갈아타고 가는데, 저 청나라 애들이나 몽고 그쪽 애들은 말을 기본적으로 세 필 갖고 움직이니까 지치면 갈아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경쟁에서 경쟁이 안 되는. 뭐 여기도 지금 보면 요런 각 구절에 대해서 그 관련된 그 전쟁과 관련 그런 기록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나시고 하면 구절 하고 나서 심심할 때 이렇게 그걸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아까 읽었으니까, 그죠? 시간은 충분하죠? 안 되나? 읽은 구절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쉴까요? 이거 합시다. 많이 나왔네요. 이건 많이, 네. 아, 그래? 읽은 구절. 그리고 뒷부분 이거 짧아요. 금방 해요. 다음 구절까지 갈 수 있습니다. 통이라는 글자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통이 굉장히 무서운 글자입니다. 통달하다, 뭐 소통하다. 통의 의미를 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막힘 없는 겁니다. 막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도 통입니다. 그리고 이 통도 결국은 길과 관련된 그겁니다. 출발점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길의 그거잖아요. 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거침없이 빵 뚫린 게 통입니다. 그래서 통자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막힘 없답니다. 막힘 없다. 우리 통자 들어오면 통달이잖아요. 달은 도착하다인데 막힘없이 출발점에서 도착점에 도착하는 게 통달입니다. 그래서 통달. 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통달하다. 이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의 묶음이잖아요. 움직임의 묶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다. 통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움직이는 운동들이고 세상의 그 움직임이라는 건 운동의 다발이잖아요. 그 운동의 다발이 다른 표현을 하면 도입니다, 도. 뭐 도를 아십니까? 그 도 맞아요. 그 도가 세상의 운동의 다발들입니다. 그 운동의 다발, 이 출발점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도착하는, 뭐 어떤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고요. 어떤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 지점은 다 다릅니다. 근데 세상은 태어나고 없어지고, 태어나고 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를 계속 반복을 하죠. 하나가 내가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내 옆집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또 계속 살아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전체로 보면 이 흐름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멸종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 전체의 흐름 자체를 다른 말로 표현 못하니까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힘없이 출발점에서 도달점에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정도의 의미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요게 나와서 구변질이라고 하는 뭐 아까 온갖 변화에서 오는 이익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다면 장수가, 그죠? 막힘없이 다 활용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지용병의 군대 운용하는 거 알게 되는 것이다. 의자는 변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 장수가 그렇지 못하면 불자 하나 붙었습니다. 그죠? 그렇지 못하면 지형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지형 파악하고 있다 해도 그 땅이 주는 이로움을 얻을 수는 없다. 획득할 수는 없다. 그죠? 치병, 아까 요거 뭐 군대를 다루는 거죠. 군대 운용하는 걸 치병이에요. 군대 다루는 거, 병사들 다루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는 치병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정도겠죠. 치병을 하면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부지, 구변지, 술은 술수.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술 뭐 이런 거 혹시 구분해서 설명한 거 기억을 하십니까? 못하죠. 찾아보십시오. 어떤 다 기술들입니다. 구변, 온갖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변화된 환경, 상황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술입니다. 그죠? 일단.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오자면 모르겠어요. 구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지형의 이로움, 변화의 이로움,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 5가지가, 어떤 사람은 이 10가지 중에 아랫부분 5가지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윗부분 5가지다. 뭐, 사람 설명하는 게 각각 다른데, 뭐면 어떻겠습니까? 5가지 이로움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능력, 사람들을 쓰는 것, 사람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요런 거는 그냥 지자를, 이 용자가 이 지자인을 목적으로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활용하는 것. 뭐, 이걸 뭐 연결시키는 거, 사람의 활용,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그냥 지자는 동사랑 목적어가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죠? 사람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불능덕, 덕자도 캔의 의미가 있고요. 능도 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덕자는 획득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동사가 아니고 본동사입니다. 불능이 보조동사고요. 글자가 좀 잘리긴 했는데요. 변입니다. 여기서 뭐 주요 키워드라면 이
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통하는 것, 통달하는 것, 막힘 없는 것, 달자 안 붙이면 그냥 막힘 없는 것 정도. 온갖 상황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변화된 전략 전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통이겠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2차 대전 때 같으면 있을 수 그런 사람들, 뭐 해군은 니미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 얼마 전에 전술, 롬멜의 그 전술에 대해서 그 당시 실제로 행했던 전투 그 상을 읽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던가요? 그러니까 고지에서 참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참호를 아래에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에서 올라가서 공격해서 아래로 공격하다. 뭐 그런 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동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동력. 전차 전차 부대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얼핏 듣기로 상상 그러니까 그게 사막의 여우란 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운단이었는데 그 병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동력을 발휘했다. 상상하지 못하게 가 있는 곳, 예상할 수 없을 정도. 그러면 진짜 그 지역을 꿰뚫고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지전이라든 이런 것들을 중위 때 탁월하게 수행을 해서 거기서 발탁이 돼가지고 전차를 지휘하게 돼서 사막의 이유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중위 때 처음에 그렇게. 초급장교 때. 초급장교 때.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중위가 아니고 중위. 정말. 롬멜이 처음으로 전차를 움직이면서 포를 쏘았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것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의 전차는 쭉 가다가 표적 잡아 빵 이렇게 쏘는 그거였는데 롬멜이 제일 처음으로 움직이면서 쏘았다 그러는데 기동사격. 예. 그리고 전차 간의 통신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으로 들었는데 그게 뭐 그 사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차병들을 그렇게 조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그쵸? 우리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우리 제일 첫 편에 나왔던 오사 중에 도라고 하는 글자 있었죠. 그죠? 그 도라고 하는 걸 혹시 제가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조는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서 그 군사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게 만든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저는 그때 그냥 농담 삼아 모집한 병사들을 길들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하려면 그게 제일 필요하죠, 사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형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하고 길러내는 게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 전에는 전차하고 뒤에 보병들하고만 유선 통신이 있었는데 롬멜이 무선 통신을 하면서 기갑부대 편제가 혁신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장교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장교들은 전사 이런 것도 배웁니까? 학습합니까? 장교들은 해야죠. 그 달려있는 목숨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장교 같다. 지금도 장교 같다. 지금 누구나 해야 되는데 장병 낳고 난 중위같이. 아이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